선생님, 다른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턱끝이 나와 있고 넓은 형태이긴 하지만 약한 수준이라 턱끝의 근육을 건들지 않고 앞판과 옆판 조금씩 갈아내는 수술법을 쓰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은 하죠. 그래서 살짝 갈아내고 다듬는다. 뭐 그런 수술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많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수술 효과가 뭐 그렇게 티가 날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뭐 방법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뭐 불가능한 건 없죠. 가능은 한데 기대하는 수술의 효과가 그렇게 높은 결과는 아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이렇게 말로 뭐 턱끝이 나와 있고 넓은 형태다 이러면은 뭐 사실 제가 뭐 머릿속에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대충 때려잡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서 어느 수술이 최선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CT 봐야 CT도 보고 실제 환자분 모습도 보고 얼굴 비율도 보고 중안면부 함몰이 있는지 사각턱이 어떻게 있는지 이 폭은 어떤지 이 길이는 어떤지 고려해야 될 게 천지백갈인데 요 딱 두 마디 갖고서 이 방법으로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윤곽 수술 고민하면서 알게 된 사실 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광대 수술, 사각턱 수술, 턱끝 수술을 할 때 뼈를 절골하거나 잘라내야 하는데 그러면 피할 수 없이 골막과 안면 유지인대를 건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당연합니다. 최소 박리를 하더라도 골막과 안면 유지인대는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손상이 되지 않나요? 당연히 손상되죠. 골막과 안면 유지인대는 재생이 불가능한데 골막끼리 봉합을 한다거나 골막 재배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골막을 재배치를 한다 이건 너무 좀 과장된 표현 같아요. 환자들이 듣기 편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으라고. 골막을 땡겨서 꼬매는 거는 맞는데 골막을 땡겨서 꼬매는 것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술 내용에 따라 달라요. 제가 골막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꼬매 놓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꼬매 놓는 경우도 있어요. 턱뼈가 줄어드는 수술을 했을 때는 골막이 이렇게 있었으면 뼈가 줄어드는 수술이었다면 골막을 이렇게 묶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었는데 뼈가 늘어나는 방향, 뭐 전진이든 길이가 늘어나든 이런 방향이었다면 이렇게 꼬매 놓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디테일들이 있는데 뭐 골막끼리 봉합하는 거는 가능하면 해주는 게 뼈 회복에 좋으니까. 그 다음에 재배치를 하는 거는 그게 뼈 회복에도 좋고 처짐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안면 유지인대는 턱에서는 크게 뭐 신경 쓸 부분이 여기밖에 없어요. 오히려 골막이나 근육이 붙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안면 유지인대는 턱 있는 데에서는 그렇게 크게 여러분이 뭐 생각할 거는 아니고요. 안면 유지인대는 뭐 붙여서 꼬매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골막을 위에 고정하면 살들이 회복 과정에서 알아서 위에 고정된 골막에 붙는 건가요? 그렇죠. 골막하고 살은 한 덩이로 다녀요. 이렇게 햄버거처럼 빵 따로, 야채 따로, 토마토 따로, 패티 따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골막이랑 한 덩어리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따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은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얻다 보니까 이러면 이러지 않을까? 저러면 저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 건데 이런 건 좀 의사들한테 맡겨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노피 콧대 보형물처럼 PCL 자가 녹용골로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렇게 실제로 수술을 한 경우가 지금 있고요. 하고도 있고요. 그런데 막 모든 환자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번잡스러워서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술을 지금까지 제가 아마 처음으로 했고 아마 제일 많이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원장님은 거의 모든 수술에서 가이드를 만들어 수술하나요? 뭐 거의 만든다고 봐요. 뭐 100% 다는 아닌데 거의 만든다고 봐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가이드가 있으면 수술하면서 저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리고 환자분한테도 조금 편안하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가이드를 만들어서 씁니다. 근데 뭐 조금 다듬으로 들어가서 굳이 가이드까지 이런 경우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골막이 재생하나요? 골막이 재생한다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고요. 골막이 골막으로 재생되는 게 아니라 골막이 흉살로 재생이 되면서 뼈 위에 붙습니다. 이 말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골막이라는 조직이요. 완전히 뭐 재생이 돼서 뼈를 이렇게 둘러싼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안 합니다. 뼈를 싸고 있는 게 골막이거든요.
근데 워낙에 아무 수술도 안 했을 때의 골막과 수술하고서 뼈 위에 붙어 있는 흉살 조직과는 조금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골막이 재생된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오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발치하면 안 되는 케이스인가요? 비발치로 무리하게 왼쪽 후방으로 치아 이동시키니 턱관절에 무리가 왔어요. 왼쪽 턱 디스크가 생겨서. 이거 지난 질문 해주셨던 분인데 추가로 질문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재교정을 원하는 이유는 입을 넣으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입을 넣고 싶지는 않습니다. 목적은 교합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중심섬 교합 기울기가 조금 안 맞습니다. 아무래도 비발 치료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요. 치아가 너무 안쪽 후방에 들어가니 최후방 치아가 양치가 잘 안 돼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발치유 관리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턱도 크게 벌려야만 맨 후방 어금니까지 닦으니까 턱에 무리가 갑니다. 후방 어금니 측면이 안쪽 잇몸과 닿아서 치실만 들어갑니다. 선생님 블로그 댓글로 사진 내용 첨부했는데 추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주셨는데 요게 이제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청소가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요런 데가. 근데 요런 데는 사랑니 뽑으셔야 될 것 같고요. 요런 데 치아 청소 안 되죠. 당연히 사랑니 있는데 여기. 저도 지금 예전에 요런 치아여가지고 이 사랑니가 요 맨 뒤에 있는 어금니를 이렇게 파먹어가지고요. 여기를 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멀쩡한 이 이빨 이거 늦게 뽑아가지고 고생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일로 자라나오면서 이 치아를 파먹어요. 그래서 이거 빼면 얘를 멀쩡한데 이렇게 크라운을 씌워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거 봐서는 뭐 입을 뭐 더 넣고 어쩌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이거는 그냥 교정 정도지 뭐 입을 넣고 자시고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흔히 말하는 리케치 라인을 그려봐도요. 코 기준으로 이렇게 턱끝 연결했을 때 보면 아랫입술 달랑말랑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입을 더 넣고 빼고는 지금 정도에서는 환자분이 원하시는 교정의 목적에 맞게 그냥 하시면 되지, 뭐, 여기서 막 왕창 발치해서 넣거나 그러지는 마시고요. 발치해서 요걸 앞으로 당기는 거라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치과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실 케이스지, 지금 비율로 봤을 때는 입을 넣거나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만족스러운 교합 부분 사진 몇 개 첨부합니다. 뭐, 요런 교합 정리하는 거야, 뭐. 지금 요 정도 중앙선 안 맞는 거면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요. 근데 어금니 여기 교합이 좀 안 맞는 부분은 맞추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금니가 후방으로 밀려서 불편한 부분 사진. 여기 사랑니가 지금 숨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 사랑니를 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왼쪽 아래인데 지금 보면 여기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사랑니는 매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뒤에 여기 사랑니가 있는데 교정하시는 선생님이 요 정도면은 요 매복치를 좀 빼자고 하실 것 같은데 왜 안 빼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상황인 거는 알겠는데 교정보다는 사랑니 뽑았네요, 결국은. 네. 사랑니가 뽑으니까 조금 공간이 생기지 않았을까? 뒤로 뭐 보내고 어쩌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사랑니 없어졌죠. 양쪽 다. 그래서 요거는 뭐 치과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인데, 어우, 턱 뒤로 많이 넣네요. 얘가 뒤로 많이 갔죠? 지금 요 치아랑 요 치아를 보세요. 옛날에 이렇게 있었는데 사랑니 빼고 사랑니 없는 거를 다 뒤로 밀었네요.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은 리케치 라인에서 이렇게 보면은 비율에서는 큰 변화가 없죠. 입은 조금 들어갔네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 입술 부위가 여긴 닿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입술이 조금 닿죠. 아랫입술은 조금 들어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교환만 정리하고 끝내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사랑니 없어지고 조금 넓어진 느낌은 있는데 치아를 뒤로 보낸 모습이 조금 있어요. 근데 뭐 요 정도 갖고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근데 입은 지금 아랫입은 조금 예전에 비해서 들어갔다. 그거는 뭐 본인도 아실 것 같아요. 원장님, 고등학교 시절 부모님의 반대로 이과 계열 진학을 못하고 결국은 스카이 상경 계열로 진학하였는데요. 메디컬 쪽에 미련이 너무 남아서 수능을 다시 치고 싶은데 97년생입니다. 제가 의대생일 때가 거의 혼기일 것 같아서 망설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편입을 지방의대로 하는 게 좋을지, 다시 수능을 치러 수도권 의대를 진학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현재 전공을 유지하는 게 좋을지 너무 고민이 돼서 댓글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금융 쪽 직무에 있습니다.
이거 진짜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저희 아이가 고3이거든요. 근데 지금 재수한대요. 학교를 대학이 됐는데 재수한대요. 왜?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빠 저 의대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하려고 의대 가냐? 의사 하는 게 좋냐?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이런 게 있나 봐요. 경쟁? 그리고 요새 분위기가 의대나 약대를 가야 되는 게 마치 지들 사이에 경쟁인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저는 제가 의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 느낌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제 아이한테도 그렇고 제 주변의 누구한테도 그렇고 의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란 지금 직업은 별로야.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퇴근하면은 회사 일 신경 안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휴가 가면 회사 일 신경 안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의사는요, 평생 머릿속에서 환자가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도 환자들이 연락 오면 응대를 해줘야 되고요. 제가 하물며 휴가를 간 상태에서도 블로그에 유튜브에 댓글로 선생님 저 그때 수술한 누군데요? 뭔가 이상해요. 병원이 연락이 안 돼요. 이러면요. 저희 병원 직원들 비상연락만 돌려가지고 그 환자 연락처 알아가지고 연락을 하게 되고요. 24시간 365일 환자들하고 컨택을 안 하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그나마 성형외과가 이런데 성형외과는 크게 응급 환자가 있는 경우는 적지 않잖아요. 아니, 그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이탈과라고 하는 과들, 뭐 내과, 뭐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이런 과들은요.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 자다가도 병원에서 전화 오면 뛰쳐나가야 돼요. 정형외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삶이 여러분 멋있어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결코 좋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의사를 가족으로 두고 있는 분들은 가족들의 희생이 조금 필요해요. 저도 제가 이 시간에 방송하고 있는데 뭐 애기랑 놀아주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 이런 거 없겠습니까? 그런데 또 질문해 놓고서 질문 듣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뭔 얘기 듣고 싶은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는 저도 그냥 약속한 거니까 하는 거잖아요. 아니 집에 와서까지 이러고 사는 삶이 그렇게까지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해요. 의사라는 직업이 여러분들이 왜 요새 친구들이 왜 그렇게 뭐 하려고 하냐라고 물어보면 직업적인 안정성, 뭐 잘릴 위험 없다, 뭐 정년이 뭐 보장이 된다, 뭐 이런 전문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나름 고소득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제 나이 50인데 지금까지 제 나이 50인 친구들 중에 스카이 나오고 강남바닥에서 병원 하고 있는 친구 중에 자기 집 갖고 있는 사람이 반도 안 돼요. 그나마 그 반은 부모님이 물려주시거나 뭐 이런 거지 본인 능력으로 돈 벌어가지고 집 산 사람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화려한 뭐 떼돈 버는 직업도 이제 아니에요. 모든 과 통틀어서요. 뭐 연봉 3억 그러면 여러분 되게 많은 것 같죠? 세금 떼고 나면 한 달에 한 천 몇백만 원 정도, 2천만 원 좀 안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2천만 원으로 뭐 집 사고 어쩌고 하는 거 지금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근데 직업은 2천만 원 받는 직업인데 여러분처럼 무슨 뭐 주 50시간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의사들은 주 50시간 이런 거 없어요. 주 80시간 뭐 주 5일째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부르면 뛰쳐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돈 주는 건데 그것도 뭐 차 떼고 포 떼고 하고 나면은 그렇게 뭐 돈으로 뭐 완전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다고 말할 만큼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시급으로 계산하면 의사들 월급이 아마 지금의 더블 이상 돼야 될 거예요. 특히나 대학에 계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여러분 계산하듯이 시급으로 계산하면요. 아마 엄청날 거예요. 대학에 있는 친구들 예를 들면 응급 수술이 있어가지고 밤 11시에 병원에 가서 새벽 5시까지 수술했다.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의사한테 얼마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밤에 수술했으니까 다음날 스케줄 빼주나요? 다음날 스케줄 있던 거 외래 볼 거 있거나 수술 있거나 그런 건 그대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얼마 줄 것 같으세요? 밤에 새벽 5시까지 6시간 동안 수술을 했어요. 응급 환자가 있어서. 얼마 줄 것 같으세요? 왕복 택시비로 5만 원 줍니다. 하시겠어요? 그리고 밤새 수술했으니까 다음날 쉬세요. 노동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의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병원 시스템이 무너질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직업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는 말해요. 직업적 안정성, 뭐 경제적인 안정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의사를 하려고 하면은 의사 직업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이 업 자체는 굉장히 재밌고 해볼 만하고 이걸 하면 다른 것들을 하기 위해서 되게 그러니까 다른 뭐 공학 쪽이나 어떤 뭐 여러 직군에 콜라보 하기에는 좋은 공부할 거리들은 되게 많고 그런 직업이면 맞다. 그래서 의사를 하려고 환자 보는 의사가 되려고 의사를 해서 뭐 돈을 벌겠다. 전 반대해요. 뭐 여유로운 삶?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의사 중에 여유로운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취미로 의사생활하는 사람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아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상경계 돈 잘 벌잖아요. 예를 들면 주식하거나 뭐 이런 금융 쪽에 계신 분들 돈 잘 벌어요. 의사들보다 편하고. 근데 제가 아는 친구가 펀드 매니저였거든요. 월가 쪽에서 나름 유명한. 걔 연봉이 그 당시에 얼마였더라? 우리나라에서 그 연봉 1억 하면은 막 우와 하던 시절인데 그때 그 친구 연봉이 3억이었어요. 3억. 근데 걔 어떻게 사냐면요. 24시간 자기 작업실이라고 해야 되나? 사무실에서요. 모니터 8개 켜놓고서요. 쪽잠 자면서, 왜냐면 이게 시차 때문에, 뉴욕에서 일하는데 한국 시장은 이게 시차가 밤에 벌어지니까, 시차 때문에 얘가 어딜 나가지도 못하고요. 그 사무실에 처박혀가지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서 3년 동안 돈 만들어서 자기는 퇴사하는 게 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생각하면 의사는 결코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삶의 퀄러티, 라이프 퀄러티를 생각하면 뭐 여러분 요새 많이 좋아하시는 워라벨, 의사들 중에 워라벨 있는 사람 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고 의사를 꿈꾼다면 정말 잘못된 거고요. 의사라는 업에 대한 그 호기심과 재미 또는 보람을 찾는다면은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수술방에서 있는 시간이 제일 즐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참 좋아요. 그래서 직업 선택은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분이 말하는 경제적인 이유, 직업적 안정성, 뭐 사회적 지위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아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요새 뭐 병원에 있다고 뭐 누가 뭐 알아주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대로 편입을 할지 수능을 다시 보고 뭐 인서울에 있는 의과대학을 갈지 뭐 이런 거는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 누구도 조언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굳이 말한다면 본인이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 서울대 공대 나와가지고요. 미국 스탠포드 가가지고 석사하고요. 그 다음에 걔가 MIT에서 박사했나?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는 공대생으로서는 거의 뭐 화려한 루트로 갔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박사하다가 그 외국에서 박사하고 있는 한국인을 이제 국내 대기업이 이렇게 리크루팅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LG 휴대폰 사업부에 스카웃돼서 들어갔는데 한 3년 일하고서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잠수 탔어요. 그래서 한 3년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저기 부산에 있는 의전원 가가지고 치대 다니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송도 쪽에서 치과 개업해서 치과 의사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연락을 했을 때 걔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후회 없냐? 그랬어요, 제가. 치과 생활 좋아?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누구한테 눈치 안 보고 맨날 뭐 윗사람한테 쪼일 거 없고 그냥 전문직이니까 뭐 잘릴 위험 없고 그리고 벌이도 뭐 그럭저럭 뭐 자기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은 벌 수 있고 물론 큰 돈은 못 벌지만 그래서 자기는 이걸 이렇게 한 걸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취향이죠. 근데 또 어떤 친구는 의대 때려치고 이렇게 사업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최근에는 의사들 중에서도 벤처 창업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저는 찬성이지만 그저 뭐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의사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의대를 다시 가고 싶고 의사가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본인한테 자문하시고 본인이 답을 찾으신다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마세요. 내가 왜 의사를 하려고 하느냐, 그걸 더 중요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제 아이한테도 굳이 왜 의대 가려고 그러냐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보톡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이마, 미간, 콧잔 등 승모근 턱보톡스를 6개월에 한 번씩 맞고 있는데요. 보톡스 맞는 부위를 줄이는 게 나을까요? 글쎄요. 본인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라면 뭐 맞으면 되겠죠? 두 병원에서 보톡스를 맞아서 이마, 미간은 원보톡스, 턱보토는 보툴렉스 맞았는데 이렇게 다른 종류 보톡스 맞는 게 난 건지 같은 약으로 맞는 게 난 건지 같은 약으로 한 번에 맞으세요. 병원을 나눠서 맞지도 마시고요. 같은 병원에서 그냥 한 번에 맞으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거의 다 큰 성인이 상악골 돌출 수술이 가능한가요? 상악골이요. 얼굴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노블캣 수술 외에 또 다른 어떤 수술이 있을까요? 그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양악 수술하시면 상악 돌출시킬 수 있죠. 뭐 60대에도 양악 수술을 하는 케이스를 제가 보긴 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성인이신지 모르겠는데 뭐 양악 수술하면 상악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노블캣을 하는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야 찾으면 있죠. 다 큰 성인이 저절로 무슨 어떤 간단한 시술로 상악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턱끝 전진술도 단순 전진이 있고 호흡이나 코골이 등이 개선되도록 연부 조직도 같이 하는 기능 턱 전진술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누가 이렇게 광고말을 만들어냈나요? 단순 전진을 하는 거냐, 코골이 개선이 되도록 연부 조직을 하는 거냐,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이건 말장난입니다. 이건 좀 심하다. 이건 그러니까 환자들이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뭐 플러스 알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말장난 같은 느낌이에요. 후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수술을 집도한 경험이 많은 극소수의 의사만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이 고난이도, 뭐, 국내에선 나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조심하시라니까요. 아니, 턱끝 전진할 때 근육이랑 이런 거 다 붙여서 하지, 떼어서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이 하는 것 자체가 좀 답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용을 뜯어보면 이거는 그냥 광고죠. 쌍꺼풀 내가 고급지게 해줄게 이런 말이나 똑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급진 쌍꺼풀. 쌍꺼풀이 있는데 프리미엄 쌍꺼풀이 있고 일반 쌍꺼풀이 있어요. 프리미엄 쌍꺼풀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더 고급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이 끝나누기 하는 거 있죠. 이거 마케팅 기법이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래요. 원장님, 이도동상 2주째 치료 중인데 손끝에 감각이 아직도 없어요. 썩은 것은 없다고 하시는데 언제쯤 회복될까요? 이거 지금 지켜보셔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로 좋아지진 않고요. 이게 동상이라는 게 후유증이 굉장히 늦게까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썩고 죽은 곳이 없다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2주면 한참이에요. 6개월까지는 보세요. 천천히. 원장님 안녕하세요. 코끝은 놔두고 콧대만 이노핏 보형물을 삽입하거나 이노핏 보형물로 교체할 때도 수술 시에 비주절개 통해서 개방형으로 수술하시나요? 아니요. 보형물 교체만 하는 경우는 그냥 저도 코 안쪽에 절개를 하고요. 비개방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했던 케이스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코끝은 손대기 싫다, 콧대만 높여달라 해서 이노핏으로 콧대만 넣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개방 안 하고 비주만 이렇게 합니다. 이 수술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뭐 이제 이거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부분 절골하고 여기는 완전 절골하고 이렇게 하는 수술 방법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유튜브를 찾아서 보진 않았는데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 수술 방법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여기만 줄어요. 옆에만. 근데 그런 환자한테는 괜찮죠. 근데 그런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요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요런 수술 예전에도 이런 수술이 있었고요. 근데 절골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절골은 이렇게 해야죠. 근데 요렇게 하면 여기만 똑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렇게 하는 것도 뭐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별로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렇게 한다고 뭐가 좋아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조금 더 간단하다. 환자가 간단하냐, 의사가 간단하냐, 회복이 빠르냐, 아니면 뭐냐. 뭐 이런 거를 따져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한다고 더 많이 힘들거나 덜 힘들거나 뭐 덜 붓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여기 이렇게 놓고서 갈아줄 수도 있는데 굳이 위험성을 감수하지 마세요. 괜히 그랬다가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재수술한다고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윤곽수술 시기를 고민 중입니다. 제가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한데 특정 계절에 결막염이 심해지고 재채기가 심해집니다. 그럼 이 시기는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겠죠. 알레르기 시기 2달 정도면 충분한가요? 가장 약한 게 여름, 겨울인데 여름철 습하고 더울 때 윤곽수술 중 방해했던 피부가 처져서 와 이런 것까지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날이 더우니까 피부가 처져서 늘러붙을까봐 걱정한다. 여름에는 수술하면 안 되죠. 닭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요.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요. 상처 썩나요. 이거 옛날 60년대, 50년대 할머니들이 하시던 말씀인데. 여름철에는 성형수술 안 좋다는 이야기도 많고요. 이런 얘기. 진짜 옛날 얘기죠. 닭고기 먹으면 상처 덧 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옛날에 있던 얘기예요. 그럼 제가 반대로 물을게요. 환자분 반일 하세요? 야외에서 막 땀 흘리는 일 하세요? 그렇다면 여름에 수술하지 마세요. 대부분 요새 다 에어컨 바람 맞고 지내잖아요. 그리고 수술하고 반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계절은 상관없고요. 그리고 알레르기가 심하다 하시면요. 수술하고 나서 알레르기약 계속 드세요. 그러면 뭐 재채기 있는 거 재채기 해도 상관없거든요. 수술하고 재채기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채기 한다고 잘못될 거 하나도 없고요. 재채기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하는 게 좋고요. 전신 마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막 콧물 나고 결막염 심해지고 그러면 알레르기약 드시고 수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술할 때 붓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대부분 병원에서 써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알레르기 반응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회복하는 중에도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 알레르기 약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서 뭐 더우니까 살이 늘어져서 뭐 뼈에 안 붙고 이런 거는 정말 상상의 나래 같은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걱정하시면 좀 힘들죠. 박리했던 피부가 처져서 여름에는 습하니까 아 무슨 걸레도 아니고 여름에 습하니까는 걸레가 곰팡내 난다 이런 얘기 비슷하잖아요. 우리 피부 그런 피부 아닙니다. 여름이라고 늘어지나요, 여러분? 겨울엔 달라붙고? 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이런 거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는 조금 오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름에 에어컨 틀고 살고 싶어요? 성민님. 저 때는 에어컨이 많이 없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그래가지고 더우면요. 책 들고 은행 갔어요. 은행. 세상에서 제일 시원한 데가 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은행 가가지고 이렇게 책 봤던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제 방에 에어컨 놔주셨어요. 그전에는 에어컨 없었어요. 그래서 허벅지에 땀띠 나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불쌍했는지. 이거 좀 웃긴 얘기인데 잠깐 해드릴까요? 저희 집에 에어컨이 들어온 계기가 있었어요. 여름에 너무 더웠는데 여름방학 때였어요. 공부는 해야겠고. 그래서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 2개 틀어놓고서 허벅지에 땀띠 나니까 창문 밖에서 에어컨 틀어서 해놓고 책상 밑에다 틀어놓고 해가지고 막 있었는데 그래도 더운 거예요. 그래서 막 허벅지에 땀띠 나고.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너무 더워가지고 장마철이었는데 도저히 뭐 땀이 질질 나가지고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조에다가 물 받아 놓고 빨래판 놓고 그 위에서 수학 문제 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보더니 학교 갔다 왔더니 에어컨이 달려있네? 그래가지고 공부방에만 에어컨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턱끝 시옷절골 후 후진술 진행한 지 한 달 반 되어 가는데 무턱이 된 것 같아서 다시 전진하고 싶은데
두 달째쯤 되어갈 때 진행해도 될까요? 입시 때문에 6개월 뒤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라면요. 한 달 반 되어 간다면요. 이건 빨리 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하세요. 추가로 제가 4mm 후퇴 및 시옷절골한 건데 원래대로 전진하려면 그대로 4mm 하면 될까요? 아니면 뼈 삭제된 것도 있으니 5mm 정도는 해야 될까요? 이거는 CT 봐야 돼요. 할 거면 빨리 하고 아니면 다시 전진하지 말고 차라리 보형물로 만드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판단은 CT를 보고 해야 되는데 조금은 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비대면 상담이라도 하세요.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악 윤곽 수술 10주 차입니다. 말할 때 아랫입술에 힘이 들어가면 바람이 힘듭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아래턱 입술 쪽을 두드리면 이가 시립니다. 회복 과정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이전처럼 근육과 감각이 회복되려면 넉넉히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 6개월 1년 봅니다. 혹시 입술 내려가서 아랫입 보이거나 아랫입술 더 내려가 있나요? 아니요.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양악 수술이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입을 넣고 빼고 턱을 앞으로 넣고 빼고 돌리고 빼고 뭐 이런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환자분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제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가 시린다, 입술 쪽 두드리면 이가 시린다 이런 얘기는 턱끝 전진 수술을 했는지 SSL을 했는지 VR을 했는지 등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이렇게 글만으로 뭐 어떻다 저떻다 말하는 건 진짜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원장님, 이중턱 지방흡입은 탱탱한 피부일 땐 괜찮고 물살일 땐 살이 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물살일 경우 이중턱 줄이고 턱 라인 살리고 싶으면 지읍 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거상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읍하고 꾸준히 뭐 피부를 탄력을 주기 위해서 고주파 관리나 레이저 같은 거를 해주면 조금 나을 수 있겠죠. 다른 영상에서 얼굴 지읍 전에 체중 감량부터 하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저체중에 얼굴 살만 포동포동해요. 그리고 얼굴 살 많은데 사각턱 보톡스를 10년 정도 받았더니 노화 턱 라인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 보기 싫네요. 근데 이거는 뼈도 봐야 돼요. 뼈가 폭이 넓은지 무턱인지 뭐 이런 등등을 봐야 되는데 환자분 말만으로 보면은 뭐 턱보톡스 맞고 뭐 턱 라인 무너지고 이런 거 보면 살짝 무턱이신가? 이런 생각은 턱이 작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중턱이랑 턱라인 쪽 지읍 생각하고 있었는데 탄력이 없고 물살이라 지방 흡입 말고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뼈에 대한 판단을 꼭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턱뼈가 작아서 약간 무턱이면 지금 말한 모든 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턱뼈를 조금 만들어주면 이중턱도 좋아지고 턱선도 생기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이중턱이 있으니까 무조건 이중턱 지방흡입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중턱의 원인이 내 무턱이나 작은 턱일 수도 있다는 거를 꼭 체크를 먼저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진짜 환자분들이 인터넷을 보면서 생긴 문제인데요. 뭐 두통엔 펜잘, 생리통엔 개보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판피린 S, 착한 아이 헤어렌, 브루펜 시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런 걸 왜 외울까요? 학교에서 배운 걸까요, 이게? 입에 붙었어요, 그냥 제가. 이걸 제가 왜 뭐 학교에서 배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광고의 힘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1대1로 매칭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증상은 하나지만 원인은 정말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마치 광고는요, 뭐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세뇌당하는 건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세뇌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외우는 거 있잖아요. 두통엔 펜잘, 생리통엔 개보린. 근데 의학적으로 보면 개보린이랑 펜잘이랑 약성분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왜 두통엔 펜잘이고 생리통엔 개보린이냐 이거죠. 광고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난 이중턱이야. 인터넷에 이중턱 치면은 이중턱 지방흡입 광고가 쫙 뜨죠. 그러면 나 지방흡입해야 되나 보다. 그러면 이중턱 지방흡입을 그때 알아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챗GPT를 좀 보고 있는데 이중턱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이중턱 해결 방법은? 이러고 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다음에는 그걸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요. 이 비디오 너무 감사드립니다. 2년 전에 광대 수술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저 동영상에 표시한 신경 범위 살을 만지면 아직도 눈 안에 개미 기어가는 느낌이 나는데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게다가 계속 만지니까 개미 기어는 느낌이 눈꺼풀 안쪽에 전기 오는 더 강한 자국으로 바뀌고요. 눈이 알러지 반응 일으키듯 가렵고 전기 찌릿찌릿해요. 그리고 시야가 조금 흐리게 보이는 것 같고요. 시신경 손상일까요? 시력이나 눈 건강에 악영향을 줄까 걱정돼요. 여기 나오는 이 자이고마티코 페이셜 러브나 자이고마티코 템포럴 러브는요, 시신경을 손상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근데 지금 환자분이 말하는 증상이 여기가 다친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안구 쪽에 뭔가를 건드렸다면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력하고는 연관이 없다. 일단 이렇게 이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저도 중안면부 함몰이 있는데요. 저 환자 같은 경우에 윗입술, 아랫입술이 비슷하게 나와 있다가 애프터는 윗입술이 더 나온 것처럼 안모가 달라진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제가 윗입술을 이렇게 조금 나오게 묶어서 그럽니다. 저도 아랫입술이 윗입술이랑 똑같이 나와서 뚱해 보이는 인상이 컴플렉스거든요. 참고로 저는 들창코고 비주가 함몰되어 있어서 그런지 윗입술이 좀 들려 보이고 아래턱이 나와 입꼬리는 심하게 처져 보입니다. 저분은 코 수술을 통해서 위아래 입술 돌출 정도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팔자의 지방이식 때문에 윗입술이 부피감이 생겨서 윗입술이 더 튀어나오게 영향을 준 걸까요? 수술할 때 윗입술을 이렇게 모아서 제가 튀어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수술합니다. 전형적인 단두형의 광대와 귀밑각이 발달하고 앞턱이 짧은 남자입니다. 사각턱 보톡스를 맞으면 어떤 때는 정면에서 보기 좋게 갸름한데 어떤 때는 얼굴이 해골 윤곽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보톡스 효과가 강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살을 더 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술자의 기술 영역인지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톡스를 어떻게 놔달라고 주문해야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영향이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뭐 어떻게 놔달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이 교근을 세 등분해 가지고 아래쪽에만 맞으시라. 아래 중간에만 맞으시라. 절대 3등분해서 위에 있는 3등분에는 맞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해골이 되는 경우는 위에까지 맞은 경우일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밑에만 맞은 경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만 맞으시라. 3등분해서 이 교근을 3등분해서 그 영상이 있죠. 제 영상 만들어 놓은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황금 비율 검색해 봤는데 마침 영상이 올라서 참고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여러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여쭤볼게요. 사각턱 수술 후 살이 처지고 꺼지는 그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각턱 수술을 적절히 해야 돼요. 무조건 많이 잘라서 갸름해진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과절제를 하지 않으면 괜찮을까요? 과절제도 중요하지만 어느 부위를 자르고 어느 부위를 살릴지를 잘 정해야 돼요. 타 성형외과에서는 뼈를 매끄럽게 자르면 근육이 잘 붙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매끄러운데 울리불리 늘어진 사람 제 블로그나 유튜브 보시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끄럽다고 근육이 잘 붙어서 괜찮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환자에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같습니다. 사각턱에 붙어있는 세 가지 근육은 뼈에 고정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붙는 건가요? 뼈에 고정은 못하고요. 자연스럽게 붙이는 거예요. 답이 되셨길 바래요. 말씀하신 대로 농을 잘 배출하는데 요즘은 황갈색 농이 나옵니다. 어떤 건가요? 자, 농이 제가 이 영상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봤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부비동에 있는 콧물 배출하는 거 제가 그냥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 유튜브에서 정말 오래 많은 분들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막 후기도 겁내 많이 달렸어요. 진짜 효과 봤다. 내 별짓 다 해봤는데 이게 최고다. 막 이런 글들도 달렸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만간에 부비동 얘기 한번 할게요. 자, 노란색의 농이 나온다. 그러면은 콧물이고요. 근데 노란색인데 약간 뭐랄까 냄새가 난다. 그러면 거기에 균이 자란 거고요. 그 다음에 황색인데 갈색기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 점막에서 피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점막이 부었다가 출혈이 생겼을 때 약간 갈색으로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은 약을 드시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냥 노랗게 나오는 거는 그냥 콧물. 근데 노란데 냄새가 좀 걸레 썩는 냄새 같은 구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치료받고 약 먹어야 되는 거고요. 황갈색이다 그러면 갈색이 돈다 그러면 그거는
점막에서 피가 난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관심 있던 부분이었는데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본시멘트 이마 성형 같은 경우는 붓기가 티가 거의 나지 않는 정도, 샤워 등 일상적인 활동에 크게 없는 정도까지의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한 2주 봅니다. 뭐 머리 감고 이러는 거는 4, 5일만 지나도 머리 감기고요. 그다음에 병원에 오시면 3일째 감겨드리고 5일째부터는 그냥 본인이 집에서 감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샤워하는 거 마찬가지고요. 붓기 빠지는 거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멍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한 2주 정도 실밥 뽑을 때쯤 되면요. 거의 뭐 큰 붓기는 없고 뭐 지낼만 합니다. 비순각 이반절개로 하는 경우 근육을 100% 끊어내는 건가요? 끊어내고 다시 꼬매죠. 이건 입안 절개를 하는 순간 근육이 끊어지는 거고요. 디프레서 septin 에이지는 100% 끊어내요. 저 같은 경우는. 비순각 수술을 할 때는. 선생님, 저 타병원에서 본시멘트 이마 했는데요. 10년 만에 외부 충격으로 장액종이 생기는 느낌이 6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좋았다 나빴다를 3일 간격으로 반복해요. 제거해야겠죠? 이거 CT 한번 찍어보고 결정하세요. 피가 고여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장액종인지 주사기 넣어서 빼봐야 되기도 하고요. 수술하신 병원에 가서 주사기 빼서 한번 보시고 균 검사 해보시고요. 만약에 가기 불편하시면 저한테라도 오셔서 이 부어 있을 때 장액종 생겼을 때 주사기로 빼서 균 검사를 한번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중간에 깨졌을 가능성은 좀 적은데 이렇게 장액종이 생기는 경우는 좀 진짜 드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비벼지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6개월 정도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은 염증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광대 골절 문의드립니다. 10월에 사고로 광대를 다쳤는데 응급실 엑스레이는 골절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놔뒀는데 앞볼 함몰이 있어 CT를 찍었더니 폐쇄성 골절이라고 하는데 치료 시기를 놓쳐 수술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수술이 있을까요? 방법은 있을 건데요. 폐쇄골절이라고 하는 게 금간 거를 폐쇄골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꺼진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꺼져 보이느냐? 뼈는 꺼지지 않았는데 연부 조직, 살이 다쳤을 경우엔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면 뼈를 수술하는 게 아니라 살을 조금 돋아주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 보고 CT도 보고 환자분 피부 음영도 CT로 확인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광대 수술 후에 관자놀이가 너무 부각돼서 축두근 보톡스 맞아서 괜찮아졌는데 유지기간이 짧더라고요. 관자에 모발 이식하면 효과가 좋을까요? 모발 이식하면 좀 덜 보이겠죠? 근데 뭐 보톡스 주기라는 게 5, 6개월, 5개월까지는 무조건 가거든요. 근데 주기가 짧더라고요. 글쎄요, 그렇게까지 짧을까요? 근데 모발 이식하는 거는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 관자놀이 넓은 분들한테는 좀 효과가 있지만, 환자분 상태가 어떤지는 몰라서, 관자놀이가 너무 부각돼서 모발 이식을 한다. 가능한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환자분이 이마가 넓지도 않고 관자놀이가 많이 없는데 모발 이식을 이걸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반대해야겠죠. 윗입술 축소 시 인중이 길어 보일 수 있나요? 윗입술 축소하면 인중이 길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축소하는 방향이 입 안쪽 점막이냐 입술 위에 요 립라인 그리는데 그 방향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인중이 길어지지는 않아요. 다만 입술이 두껍던 사람이 입술이 얇아지면 상대적으로 인중이 길어 보일 수는 있겠죠. 느낌적으로다가 그럴 수는 있겠죠. 선생님 이번에 한국 가는데 상담 받아보고 싶은데요. 제가 양악이랑 옆광대 축소 귀족 뼈 쪽은 이렇게 했는데요. 귀족을 빼고 싶고 사실 저는 턱이 사각이 아니라 그건 안 했는데 양악하고 나니 제 턱이 다 없어졌어요. 이유는 알 수 없는데 V라인 왼쪽이 항상 처진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입이 좀 너무 들어갔고요. 이게 다시 수술한다고 좀 교정이 될까요? 나이가 40 중반이에요.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게 답일까요? 이젠 나이가 있어서 더 이상 뼈를 건드리면 안 좋은 건가요? CT를 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뭐 어떤 수술을 했다 하셨는데 지금 모습이 어떨지는 제 상상이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지금 현 상태를 CT를 보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아지겠는데 이건 양악을 다시 해야겠는데 뭐 이런 또는 뭐 이건 재건을 해야겠는데 이런 조언을 드리려면 환자분 상태를 명확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40 중반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은데 뭐 나이 40이면 뭐 한참 젊은데요. 뭐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병원에 미리 전화 주시고 예약하시고 CT 찍어보고
그 모습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의사 선생님 T절골은 안 하시나요? 합니다. 근데 제한적으로 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모든 환자한테 턱 끝에, 어느 병원은 모든 환자한테 윤곽 3종 이러면서 세트 메뉴 팔듯이 이렇게 T절골, C절골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저 사실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햄버거 시킬 때도 저는 세트 메뉴 웬만하면 안 시킵니다. 왜냐면 감자튀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콜라 따로 햄버거 따로를 주로 저는 시키고요. 세트 메뉴가 근데 콜라 따로 햄버거 따로 산 거보다 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세트 메뉴 시키죠. 답변이 되셨나요? 영상에 이런 질문이 달렸는데요. 여기서 T절골을 할 경우 플라스틱마 근육을 박리하지 않고 뼈에 붙인 채 당긴다고 하셨다가 플라스틱마 박리를 해야 된다는 모순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플라스틱마 박리는 어떤 형태의 압턱 수술이든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가요? 살짝 갈아내는 트리밍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턱이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요. 턱뼈가 무식하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플라스틱마는 턱의 전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하악 바디 쪽에만 있어요. 여기만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수술하는 데가 여기다. 그러면 여기 손 안 대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폭도 막 이렇게 줄이고 싶다. 그럼 여기 박리해야 되잖아요. 내 턱 끝에 살짝만 갈아내고 싶다. 그러면 상관없겠죠. 결국 근육 당김 수술 없이 뼈만 삭제할 경우 안 쳐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뼈 삭제만 하는 경우도 뼈를 조금만 삭제한다면 가능하겠죠. 근데 뼈를 많이 삭제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압턱 수술 중 코티컬 루트 트리밍, 이거 저 아까 질문 드린 거죠. 지니어글로수스 머슬, 하이오드 머슬 박리 안 하고 가능한 수술인가요? 뭐 이건 이름이에요. 내가 얼굴에 로션 바른다 뭐 이런 거고요. 여드름 짰다 이런 건데요. 세수 안 하고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똑같거든요. 뭐 상관은 없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라면 세수하고 여드름 짜고 로션 바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뭔지 몰라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라서 이거는 뭐 가능은 하다, 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물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입안 절개가 벌어져서 다시 꼬맸는데 일주일 후 실밥 풀었는데 아직 안 붓고 벌어져 있어요. 3주째인데 잇몸 전체가 욱신욱신 아프거든요. 냅두면 살 차오른다고 냅두라는데 이게 맞나요? 그쪽으로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어요. 언제까지 아파야 되는지, 벌어져서 잇몸이 만져지는데 살이 진짜 차오르는지. 살짝 붙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거기에 음식이 끼고, 막 그런 상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밥을 일주일 후에 풀었다. 근데 3주째다. 그러면은요, 너무 아프시면, 만약에 이렇게 입안 상처가 잘 안 낫는 분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꺼제에다 식염수를 묻혀서 상처에 덮어 놓으세요. 그래서 자주자주 그걸 갈아주세요. 그러면 상처가 빨리 아물고 차오릅니다. 그리고 음식물 끼는 것도 막아주고 거기 그 붓지 않은 곳에 이렇게 죽은 조직들이 꺼지에 묻어서 나와서 깨끗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셀라인 소킹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입안 상처 안 좋을 때는 셀라인 소킹하는 게 좋은데 지금 환자분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수술해 주신 선생님이 조금 케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살로 만들어진 턱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이어트하고 몸에 지방이 빠져도 턱 끝살은 그대로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 받아들이셔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뼈가 작은지 뭐 이것도 한번 체크는 해봐야 돼요. 근데 뼈도 안 작은데 살이 이렇게 처져 있다. 그러면 사실은 약간 노답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쌤, 윤곽 전에 턱 볼살 지방흡입 미리 해도 될까요?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던데 윤곽을 당장 할 건 아닌데 불독살이랑 이중턱이 스트레스라서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수술은 안에서 밖에 하는 거다. 그래서 뼈 수술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지방흡입이든 뭐 윤곽이든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방흡입이든 뭐 거상이든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절대 같이 하지 말아라. 수술하고 다이어트 해라. 뭐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은 안에서 밖으로 하는 거예요. 원장님, 제가 사각턱은 보통인데 턱끝이 엉덩이 턱에 하관이 긴 편이라 턱끝 정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튀어나온 것만 양옆으로 사각턱 살짝 깎는 방법으로 상담받았는데
영상 중에 입꼬리 근육 때문에 입꼬리 밑에 뼈 자르는 거는 조심해야 한다고 하셔서 안 그러면 찝힌다고 그게 저에도 해당될지 고민되네요. 그런데 긴 압턱 수술하실 때 그 부분 깎아내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안 씹힐 수 있는 건가요? 제가 턱 끝에 근육이 좀 있는 편이라 혹시 경과가 매끄럽지 않아서 나중에 후회될까? 근육 묶어주면 돼요. 그래서 근육을 묶어주는 방법을 하면 되는데 제가 뭐 제대로 환자분 턱 상태를 이해한 건 아니라서 뭐 근육 묶어주는 방법으로 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 수술 가능할까요? 큰 머리에 대해 스트레스 받아서 두개골 축소 수술 찾아보던 요즘 미국의 한 병원에서 두개골 축소할 수 있는 수술을 하더라고요. 저는 옆장구가 심하고 이마도 가로 넓고 두상이 위로 넓은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수술법으로 뒤통수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축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부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서도 이 수술할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큰 두개골 감소. 그래서 수술 뭐 하나 봤더니 이게 뭐 하는 건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전 이거 보고선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홈만 파놨거든요? 이런다고 축소가 되나요? 그냥 홈을 파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그냥 갈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판 제거가 아니래잖아요. 5mm에서 7mm 이상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갈아내는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골감소는 전체 크기의 10에서 15%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갈아낼 수 있다고. 왜? 두개골뼈가 1cm는 되니까. 할 수야 있겠죠. 근데 이거 한다고 뭐 얼마나 좋아질까? 미용 목적으로 두개골을 이렇게 갈아내는 작업은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머리뼈는요, 여러분, 뇌를 보호하는 뼈잖아요. 이 뼈가 얇아지면 부딪혔을 때 깨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정말 이 세상 빠이빠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저보고 해달라고 하면 수술 방법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하기가 싫어요. 아니, 했다가 환자가 무슨 교통사고 났는데 이 수술 때문에 죽었다 이러면 얼마나 제가 괴로움을 껴안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술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뭐, 제가 막 돈이 너무 벌고 싶어가지고 막 수술을 막 너무 하고 싶어서 막 그러면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하기 싫은 수술을 제가 하고서 괴로울 것 같은 수술은 하기 싫어요. 다리 뻗고 자야죠. 제가 양악을 왜 안 하는데요? 양악해도 되거든요. 근데 집에 갈 때 좀 개운하게 가고 싶고 다리 뻗고 자고 싶어서 그래요. 양악해놓고서 환자 괜찮나 새벽 1시에 병원 전화해서 간호사한테 환자 숨 잘 쉬니 괜찮니 피주머니 얼마나 나왔니 이런 거 전화하면서 밤에 몸조리기 싫어서 맘조리기 싫어서 그래요. 또 양악하시는 선생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난 수술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양악이라는 수술 자체가 돌발 변수라는 게 있어서 제 아무리 내가 수술을 잘해놔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겪기가 싫은 거예요. 겁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